오랜만에 또 온라인 클래스도 만나게 됐는데 이거 언제까지 하나 싶었는데 한동안 안 해서 되게 좋았거든. 근데 또 뭐 하라니까 수능 앞두고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하라니까 또 뭐 해야지 어쩌겠어.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또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나가는 진도랑은 조금 무관하게 이제 더 이상은 나도 모든 반의 진도를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이 단원을 온라인 클래스로 좀 진행을 하고 이어서 다시 학교에서 우리 배우던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를 이어서 배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려준 프린트 같이 참고해도 좋고, 그 다음에 교과서 같은 경우는 우리 몇 페이지부터냐? 168페이지부터 같이 시작을 할 겁니다. 먼저 지난 단원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단원도 간단하게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저쪽 건조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하면서 배웠던 그 종교와 관련해서 이제 북부 아프리카와 남부 아프리카 크게 이제 사하라 사막을 기준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두 지역이 딱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두 지역이 다 속해 있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종교, 다른 민족이 만나서 나타나는 갈등들이 조금 있어. 그래서 이런 갈등들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어떤 유럽 지역의 식민 지배로 인해서 그때 부작용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내전이라든지 민족 간의 전쟁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 거야. 그리고 이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문제가 자원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떠한 자원들이 어떠한 나라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배워볼 거야. 뭔가 영상이 중간에 조금 끊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거는 이제 기숙사에서 안내방송 있어가지고 잠시 영상을 짧으면은 그냥 안내방송 공유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서 영상을 편집을 좀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얘기하고 있었지. 그래서 그 저개발의 원인들, 그리고 또 저개발의 지금 모습들,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 정도까지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이어서 우리 저기 중남부 아메리카 이쪽에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하면은 우리가 유럽과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북부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우리가 이제 도시화와 관련해서 도시 구조, 도시화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또 이제 다른 양상의 도시화에 대해서 우리는 중남부 아메리카를 그 대상 지역으로 해서 배워볼 거야. 그러니까 선진국의 도시화, 도시 내부 구조를 이제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에서 배웠다면은 우리는 이제 개발도상국에서의 도시 개발, 그리고 도시화 아니면 도시 문제까지 이제 이 단원에서 같이 배워볼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남부 아메리카 하면은 뭐 브라질의 철광석 아니면 구리의 칠레의 구리 같은 이러한 지역별로 역시 풍부한 자원들이 있어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이 정도 같이 얘기할 수 있겠네. 이런 자원들과 관련된 이야기 역시 남부 아프리카 지역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남부 아메리카 하면은 식민 지배의 경험과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인종 구성이 있어. 이런 내용들도 같이 배워볼 거야.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를 더하면은 우리가 8단원에서 이미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그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들, 여기에서는 이제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어떠한 환경 오염이 나타나는가인데, 그래서 저기 이제 나이지리아에 있는 강, 그래서 나이저강이야. 나이저강 삼각주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중남부 아메리카 동쪽에 있는 가장 넓은 열대우림 하면은 아마존 있지. 아마존에 있는 열대우림 파괴나 역시 이 지역도 석유 채굴로 인해서 지역이 파괴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단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난 2단원, 3단원에서 배웠던 기후, 지형, 그리고 뭐 도시, 인구, 경제, 산업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다면은 그리 어렵지 않게 내용을 해결할 수가 있을 거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같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할게 도시 구조와 도시화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중남부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도시 발달은 크게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시판을 쓰고 싶어서 그래서 첫 번째는 고대 문명의 영향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지역, 중남부 아메리카 지역의 원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이러한 문명들인데, 구체적으로는 고대 문명 하면은 우리 중남부 아메리카의 문명 알고 있는 거 어떤 거 있어? 마야라든지 아니면은 아즈텍, 또 어떤 게 있을까? 잉카 문명,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문명들은 대부분 남아메리카의 가장 높은 산맥, 어떤 산맥이지?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고산 도시에 건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산 도시 하면은 기후 이야기할 때 한번 했었어. 열대 기후 지역에는 평지에는 사람이 살기에 너무 기온이 높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산다더라. 그래서 우리 고산 기후 중에도 열대 고산 기후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여기의 날씨는 저기 이제 저지대 쪽에는 1년 내내 여름이 나타나는데 해발고도가 올라가면은 여기에서 1년 내내 무슨 계절 같은 날씨가 나타난다? 그렇지. 봄과 같은 날씨가 나타난다. 그러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다른 말로 여기다 해볼까? 상춘 기후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도시가 발달을 하고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대항해 시대 이후에 유럽인들이 침입을 하게 되지. 그래서 유럽인들은 이 원래 원주민들이 건설한 도시와 전혀 다른 곳의 도시를 건설하기도 하고, 혹은 이 원주민들이 건설한 도시의 위치에 그 도시를 파괴하고 새로운 도시를 그 자리에 허물고 건설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인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국이랑 왔다 갔다를 해야 되니까 도시의 위치가 보통 어느 곳에 있었냐? 해안가에. 이때는 뭐 비행기 이런 거 없지. 유럽 가려면 배 타야 되니까 배 타고 다니기 좋은 해안가에 도시를 위치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프린트나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 나오는데, 이때 침입한 유럽인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라틴계다라고 하지.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나라 이름으로 하면은 이제 중남부 아메리카의 보통 대부분의 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국가는 두 국가 될 수 있지. 첫 번째 스페인이 있고, 두 번째 나라는 어디? 스페인 바로 옆에 나라 포르투갈을 들 수 있지. 그래서 이 라틴계 유럽인들이 침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중남부 아메리카 지역에서 영향을 받은 유럽의 문화는 어떤 문화다? 라틴 문화다라고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때 유럽인들이 와서 건설한 도시를 우리는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은 식민 도시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식민 지배를 목적으로 건설하게 된 도시이고, 식민지 지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건설한 도시다, 이렇게 프린트에 나와 있지. 그래가지고 원래 아무것도 없던 땅에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도시를 건설하기도 하고, 혹은 이곳에 이렇게 기존 도시를 파괴하거나 변형을 하기도 했대.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교과서 170페이지 보게 되면은 교과서 170페이지 왼쪽 위에 멕시코시티를 사례로 해서 이제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멕시코시티 같은 경우는 요 아즈텍 문명에서 발달한 도시였는데, 이 도시를 유럽인들이 침입하면서 새롭게 이제 파괴하고 건설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식민 도시는 어떻게 생겼느냐 한번 보게 되면은 넓은 도로, 통제 같은 것을 용이하게, 통제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넓게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망 같은 경우도 격자상이라고 하거든. 들들이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야. 어때? 사거리들이 굉장히 많겠지. 이런 식으로 도시를 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는 광장, 넓은 광장이 위치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곳에서는 뭐 강연을 하기도 좋고, 아니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겁을 주기도 좋고,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당 같은 것들 역시 이제 이쪽 라틴계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중남부 아메리카는 대부분 가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거든. 그래서 성당 같은 경우도 꼭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 여기 보게 되면은 요 왼쪽의 사진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남아메리카의 지형을 위에서 이렇게 찍은 건데, 지도 있으면 혹시 봐봐. 그 남아메리카의 약간 북쪽에서 동부 쪽, 그러니까 콜롬비아에서 내려다 보면은 남아메리카가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어때?
이 안데스 산맥이 매우 눈에 띄게 크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안데스 산맥을 따라서 여기 찍어가 있었구나. 그래서 대략 뭐 이런 식으로 보면서 사진을 찍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때? 이 중에는 이제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들도 있지만 산지를 따라서 위치한 고산 도시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는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의 퀴토라든지 페루의 리마 나라의 수도인데 콜롬비아의 보고타도 해당하겠네. 이런 지역들 전부 다 이제 고산 지역에 위치한 도시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 요게 이제 우리 이번에 모의고사 문제 풀었던 건데 혹시 기억나? 요런 보기가 요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남아메리카의 인구를 그 원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낸 것임을 볼 수가 있는데 보게 되면 요쪽에 이제 요런 도시들 고산 도시라고 볼 수 있을 테고 반면에 요런 도시들은 어떨까?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해안가에 유럽인들이 침입을 하면서 유럽인들이 이쪽 남아메리카 지역을 편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구나. 이 정도도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아. 이 문제 나는 어렵지 않게 풀었는데 다들 어렵지 않게 풀었기는. 그리고 이따가는 아니고 한 너희들 일주일쯤 뒤에 기말고사 대비하기 위해서 그 문제풀이 영상 올려줄 건데 그때 이제 문제풀이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중남부 아메리카의 지금 현재 도시의 특징이 어떤 거냐 요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하면은 첫 번째는 높은 도시화율이야. 요즘에는 그런 문제가 이렇게 그냥 세계를 쫙 깔아놓고 데이터로 막 물어보는 문제가 잘 안 나와. 왜냐면은 지금 고3들부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수능을 볼 고3들부터 교과서가 바뀌었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과서는 각 지역별로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세계를 대상으로 한 그런 빈칸 뚫기식 문제가 아직까지는 잘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주로 이제 나왔던 문제들이 각 대륙별로 뭐 도시화율, 평균 연령 아니면 뭐가 있을까? 인구 이런 것들 가지고서 이제 이 도시가 어떤 수치를 가진 도시인가, 어떤 대륙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구별하기 좀 솔직히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 추세였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중남부 아메리카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가장 큰 지역이었어. 왜냐면은 상식적으로는 그냥 우리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세계에서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대륙은 어디일 것 같아? 당연히 유럽 그리고 뭐 북부 아메리카 이런 지역일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데 거의 이 둘과 차이가 안 나는 지역이 또 하나가 더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지. 도대체 여기는 어디길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들이 많은 대륙 생각해 보면은 오세아니아인가 할 텐데 오세아니아는 도시화가 땅이 너무 넓으니까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고 아시아인가 하면은 아시아는 물론 도시도 많고 발전된 지역도 많지만 대륙 자체가 너무 넓다 보니까 그 중에서는 그 도시화가 되지 않은 지역들도 많아가지고 아시아는 보통 뒤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상승률로 따지면은 아프리카와 함께 상위권을 차지하겠지만 절대적인 도시화율로는 그렇게 높을 수가 없는데 하고 다시 보게 되면은 거기가 이제 남아메리카인 거야. 중남부 아메리카가 세계적으로도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은 우리가 방금 얘기한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는 경제 발전 수준이 높으니까 당연히 그에 따라서 도시화율도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중남부 아메리카는 우리가 특별히 이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경제 발전 수준보다 도시화율이 더 높은 지역이다 라고 반드시 기억을 해두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가장 큰 도시의 특징 높은 도시화율이 나타난다. 특히 그래서 여기 이제 남미 대륙이 있으면은 이쪽 남동부 지역에 있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이 두 나라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백인 비율이 높은 지역이기도 한데 이 두 나라 같은 경우는 도시화율이 무려 90% 이상이 되는 굉장히 도시화율이 높은 지역이구나 라는 것까지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공간적 불균형 현상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공간적 불균형 현상은 어떤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쉽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서울과 서울이 아닌 지역 아니면 뭐 서울, 부산, 인천 요 정도로만 좀 사람들이 충분히 살기 좋고 조금만 거기를 벗어나도 거의 이제 막 수도도 잘 안 들어와 전기 이틀에 한 번 들어와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공간적 불균형은 기본적으로 도시 위주의 발전 아니면은 집중 도시 집중 개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도시 과밀화와 종주 도시화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도시 과밀화는 이제 개발도상국의 도시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야. 왜냐하면은 나라 자체나 도시 자체가 충분히 잘 살지를 못해. 잘 살지를 못하는데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농사를 짓다가 농촌에서 농사를 짓다가 생각을 해보는 거지. 내가 이렇게 농사만 짓다가는 내 인생이 이대로 그냥 끝날 것만 같아. 그냥 농사만 짓다 보면 뭐 부자고 뭐고가 아니라 계속 그냥 해마다 한 해 벌어서 한 해 먹고 살고 그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뭐가 되든지 좋다. 여기서 어차피 이렇게 살 거 도시로 한번 도전해볼래. 그래서 도시를 가. 또 어떤 현상들이 있느냐? 이제 농촌이고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은 자식을 많이 낳아. 그런데 뭐 자식을 능력이 있어서 많이 낳는 건 좋지. 그런데 땅은 얼마 많지 않은데 자식만 많이 낳은 거야. 그래서 첫째, 둘째까지는 그래 너희들은 내가 땅을 물려줄게. 그러면 셋째, 넷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농촌에 남아도 농사를 지을 땅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무언가 먹고는 살아야 되지. 농촌에는 일자리가 없지. 그러면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 도시로 간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현상 뭐라고 하지? 바로 이촌향도라고 부르지. 이 이촌향도 현상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사람들은 막 밀려오는데 도시에 충분한 돈이나 아니면 계획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 밀려오는 사람들만큼의 복지시설 아니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뭐 도로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사회 기반 시설을 갖출 만한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100만 명이서 써야 되는 시설을 300만 명이서 쓰고 500만 명이서 쓰고 1000만 명이서 써. 그러면 당연히 이 시설은 부족할 수밖에 없겠지. 뭐 대표적으로 하수도 처리장, 쓰레기장, 대중교통, 도로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의 인구보다 훨씬 더 적게 도시의 인구는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적게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도시 과밀화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종주도시화는 어떤 거냐? 이건 이제 뒤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보게 되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도시 순이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이 도시 어디일까요? 서울. 우리나라 두 번째 도시 부산. 그다음에 뭐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순인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종주 도시화가 어떤 거냐라고 하면 서울과 부산만을 비교해 보면 돼. 서울의 인구가 약 1000만 명 정도야. 그런데 부산의 인구는 약 380만 정도야.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종주도시화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은 이 두 번째 도시의 인구수에 곱하기 2를 해. 그런데 이것이 일 위 도시 인구에 미치지 못할 때 이때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종주도시화 현상이다 라고 부르고 그때 2위 도시의 인구보다 2배가 넘는 이 1위 도시 서울 같은 도시를 무슨 도시라고 부른다? 종주도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많은 이촌향도 현상이나 아니면 거기에다가 중남부 아메리카 지역은 보통 이제 가톨릭, 부교를 믿는 지역인데 부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낙태,
피 이런 것들을 죄악시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입장에서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애를 계속 많이 낳아. 그러면은 이때의 증가는 자연적 증가겠지. 인구의 자연적 증가가 계속 나타나는데 이촌향도 시골에서는 또 계속 도시로 밀려들어. 사회적 증가. 이 두 가지가 계속 맞물려서 이루어지니까 이 가장 큰 도시는 점점 더 빠르게 성장을 하는 거지. 2위, 3위, 4위 도시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그럴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을 종주 도시화 현상이다 라고 부르고, 이때 2위 도시보다 훨씬 더 인구가 많은 1위의 도시를 우리는 종주 도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중남부 아메리카 지역의 이런 종주 도시 아니면은 꼭 종주 도시가 아니더라도 인구가 한 1,000만 명이 넘는 대도시 하면은 뭐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파울루, 멕시코시티 이런 것들을 그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요거 그 프린트 혹시 흑백으로 했으면은 너무 미안해. 프린트에서 구분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이제 요걸 보고서 설명을 해주면은 요렇게 이름을 써줘야겠다. 이게 일단 세계 평균이야. 그래가지고 세계 평균 보게 되면은 세계 평균 도시화율이 50%를 넘은 게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구나 라는 것 첫 번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세계에서 도시화율이 현재까지 2020년 여기를 가지고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 세계에서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 여기는 아프리카야.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지역 여기가 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거의 차이 나지 않게 1, 2등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두 군데가 있지. 그 중에서 조금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이 북부 아메리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남부 아메리카.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유럽, 네 번째가 오세아니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봐주면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그냥 순서를 그대로 또 외우면은 위험한 게 북부아프리카, 중남부 아메리카는 또 다르게 조금 뭐 어떤 때에는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로 구분하기도 하고, 뭐 유럽 지역을 또 우랄 산맥을 기준으로 러시아를 반을 쪼개기도 하고 아니면 러시아를 전체를 다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데이터 자체는 조금씩 여기에는 그렇게 순위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충분히 바뀔 수가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것이 아프리카, 밑에서 두 번째가 아시아라는 거 변하지 않을 거야. 위에 세 개가 북부 아메리카, 중남부 아메리카, 유럽이라는 거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이런 변할 수도 있고 데이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를 문제를 내면은 어떻게 해라, 나를 그치 가다가 보면 뭐 치든지 찌르든지 해라. 그러면은 왜 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그 도시 그래프라고 하면 나도 이제 웃으면서 맞아줄게. 어쨌든 이제 우리 다음으로는 문화와 민족적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프린트도 보게 되면 이제 프린트 아래쪽으로 내려갔고, 요 얘기가 교과서상으로는 어디에 있느냐 보게 되면은 168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좀 이어서 해볼 거야. 먼저 문화적 특징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라틴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라틴 문화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난다. 어떠한 국가에서 영향을 받은 특징들이 나타난다. 스페인과 두 번째 포르투갈, 여기에서 영향을 받았구나. 언어는 어떤 언어 사용할까? 당연히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겠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할게. 똑같이 생겼지? 남미 대륙을 가지고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서로 막 식민지 지배 경쟁을 했어. 그러다가 이게 너무 과열되는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좀 위험한 거.
그래서 교황이 딱 불러. 스페인 국왕과 포르투갈 국왕을 불러. 그래서 너네 그렇게 너무 싸우지 말고 내가 정해줄 테니까 그 선으로 딱 논아 먹어라 하면서 교황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이렇게 남미 대륙을 둘로 갈라줍니다. 그래서 야 스페인 너네 여기 먹어. 포르투갈 너네 여기 먹어. 이렇게 둘로 갈라줍니다. 그래서 이 조약을 뭐라고 부르느냐?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조약으로 인해서 남아메리카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는 한 나라만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어.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느 나라만 기억을 해두면 될까? 그치.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던 한 나라만 기억을 하면은 나머지는 내가 어떤 거를 물어보더라도 전부 스페인의 지배를 받은 나라겠네. 그래서 이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 어디냐? 브라질. 브라질만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아메리카의 대부분 지역은 어떤 언어를 사용한다? 스페인어를 사용한다. 단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에서 하나 더 얘기하면은 종교 얘기할 수 있겠지. 방금도 근데 이거 누가 있다고 했어? 교황님이 했댔지. 교황님은 어디의 왕? 구교, 가톨릭교의 왕이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두 나라 다 가톨릭을 믿는 나라니까 교황이 불러다가 얘기를 하면은 또 예 하지 않았을까? 종교는 여기 전부다 가톨릭의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해서 168페이지 교과서 왼쪽에 보게 되면 과달루페 성모상 요거 있는데 요게 이제 멕시코 원주민들이 그 가톨릭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약간 현지화를 시킨 로컬라이징을 시킨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었고 민족적 다양성에 대해서는 또 그리지 못하는 지도를 한번 그리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거의 그래도 남아메리카 생기지 않았어? 남아메리카 눈으로 보고 있지 않아도 야유가 들리는 것 같아. 남아메리카에 일단 여기 너무 막 그린다. 산맥은 이름이 뭘까요? 안데스 산맥이고 그래가지고 안데스 산맥을 그려놓고서 한번 민족들이 어느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먼저 원주민, 원래 이제 남미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이렇게 안데스 산지 지역에서 하나 많이 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지역에서 많이 살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지역일까요? 맞아. 아직까지 충분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마존강 유역에서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인들, 유럽에서 이주한 백인의 후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지역들, 남아메리카 대륙 남동부의 해안가 지역에서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해안가에 위치하기 때문에 첫 번째 왕래가 예전부터 좋았고, 두 번째로는 기후 자체가 여기가 CFB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면서 유럽의 기후와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백인들이 사는 것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색을 쓰고 싶은데 이쪽 브라질 북동부 지역이나 아니면은 저 위에 중앙 아메리카 지역 이쪽에 가면은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 아프리카계 사람들은 어쩌다가 저기까지 왔느냐 라고 하니까 플랜테이션 농장과 관련해서 이제 저쪽 지역에서 많이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인구는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굳이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대부분의 쪽 산지 지역에 위치한 나라들은 원주민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보통 이제 백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나라 하면은 백인과 관련해서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보이려나 모르겠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두 나라 도시화율도 90%가 넘는 두 나라였지.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될 수 있고 뭐 이제 아프리카계가 많은 나라 하면 뭐 자메이카 이런 나라들 될 수 있을 것 같아. 전혀 못 볼 영화 같은데 뭐 쿨러닝 이런 영화 보게 되면 거기도 이제 좀 피부가 아프리카계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원주민의 비율이 높은 나라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그 고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대표적으로 뭐 페루 아니면 볼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예시로 나오게 될 거야. 근데 아직까지 이제 이걸로 바뀌고서는 인종 가지고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문제는 없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인종 관련해서는 혼혈도 북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어떤 인종 간의 차별이라든지 분리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서 혼혈이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는 편인데, 중남부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그런 뭐 편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인종 간의 혼혈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혼혈들을 부르는 이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만 기억해 두면은 안 까먹을 수 있을 테니까 뭔가 이거 외우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그래도 할게. 메스티소, 물라토, 삼보야. 혼혈을 나타내는 명칭이야. 그래서 메스티소 같은 경우는 요거 백인과 원주민의 혼혈 같은 경우가 메스티소라고 부르고, 물라토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그 뭐야 백인과 흑인의 혼혈을 물라토라고 부르고, 마지막으로 삼보 같은 경우는 흑인과 원주민의 혼혈을 우리가 삼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제는 별 의미가 없는 것도 맞아.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할아버지는 백인이고 할머니는 원주민이야. 뭐래? 엄마가 메스티소고 아빠가 물라토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런 거겠지? 메스티소와 물라토의 혼혈은 뭐라고 부를 거야? 물라토와 삼보의 혼혈은 뭐라고 부를 거야? 메스티소, 물라토 혼혈이 물라토, 삼보의 혼혈을 만나서 또 애를 낳았어. 그러면 뭐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해서 사실 이 엄밀하게 이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렇지 않아? 그리고 뭐 16대조 할아버지 이런 거 찾아볼 거야? 이 내가 메스티소인지 물라토인지 알아보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이제 뭐 교과서인지 이런 데 아직은 나와 있으니까 한 번쯤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어쨌든 이 중남부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어떤 인종 간의 결혼 이런 거에 대한 큰 편견이 없었기 때문에 혼혈이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었다. 이 정도까지는 좀 확실히 기억을 해주고 있었으면 좋겠고,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아이고 정이 먼저 또 넘어갔어.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 구조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은 지금 충분히 30분이 넘은 것 같거든. 그래서 여기서 더 넘어가면은 아마 많은 지금 집에서 앉아서 보고 있으면서 불만 혹은 전혀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지금쯤에 수면의 상태에 들어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 구조, 그러니까 교과서로 보게 되면은 다시 이제 170페이지부터 나갈 건데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들 집에서도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어요.